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전국은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전국은 달궈져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구입 맞다. 하지만 사찰 활용은 안 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도청 의혹이 있다. 국정원을 방문해 조사하겠다.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1월과 7일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인용씩 총 20인용의 RCS를 구입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일 뿐이다.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 만약에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일단 국정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란 핵 13년 난제 풀리다. 정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 핵 협상을 드디어 최종 타결한 가운데 이 기념 포즈를 찍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란은 이로써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됐고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시설을 언제든지 시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치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 사진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 이거 허구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날아간 걸 생각해서일까요? 원유철 원내대표 첫 일성이 증세 없는 복지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국정원장의 군색한 변명이다라고 경향신문은 썼는데 어떤 말일까요? 북한 공작원도 카톡해서 왜 카카오톡에 해킹하려는 시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북한 공작원도 카톡해서 잠시 후 이 내용 자세히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대북용이라지만 맛집 블로그 위장 해킹 정황 드러나 감청 타기 싫은 인물의 모바일 기기 등에 해킹용 악성 코드를 심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첨부 파일에 제목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의 명부였고요. 북한 공작원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떡볶이 맛집 블로그로 연결되는 주소에는 악성용 코드를 심어달라. 이렇게 이탈리아 해킹업체에게 요청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떡볶이 맛집.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만평인데 대출시 만평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이탈리아 해킹팀 접촉.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 그러자 이 국민들의 반응은 그 밑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모티콘 아시죠? 푸하.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국민들의 반응을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썼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에 실린 작은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내일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신임 원유철 원내대표, 김종훈 정책위 의장 등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박 대통령이 김 대표 만나는 건 3개월 만입니다. 예전에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난 바 있죠. 네, 이 여당과 청와대의 만남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많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수요일 아침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뉴 호라이즌 호라는 탐사선이 발사된 지 장장 9년 만에 드디어 이 뉴 호라이즌 호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부터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명왕성의 속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뉴 호라이즌 호가 발사된 지 9년 만에 우주를 비행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나사 측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명왕성의 속살이 이랬군요. 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이신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위원님. 명왕성의 속살을 9년 만에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9년 정확하게 6개월 말인데요. 예. 미국에서 2006년에 발사한 그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가
9년 6개월 만에 비행을 마치고서 비행을 하면서 명왕선이 사진을 찍어서 나사로 전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왕성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1만 킬로 좀 근접한 지역에서 촬영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명왕성 지금 말한 대로 태양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성이고요. 영하 230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태양에서 그만큼 멀기 때문에 예. 춥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기 착륙은 안 하지만 바깥에서 있는 여러 가지 관측 장비로 그쪽의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온도를 분석해서 앞으로 명왕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 호라이즌호가 최근접 궤도에 도착하기 하루 전 오늘 10시면 이 호라이즌호가 더 가까이에서 명왕성 사진을 찍어서 나사로 전송을 하는데 어제였죠. 현지 시각으로 어제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비록 배제됐지만 우리의 기억 속엔 그래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가장 태양계 막내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에 도착했는지 그 궤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역시 지구가 사람 살긴 제일 좋아요. 푸르른 지구. 그리고 목성이 있고요. 뉴 호라이즌호는 지구에서 발사가 돼서 이 목성 중력을 따라서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4일 오후 8시 49분 57초 명왕성의 12,500km까지 다가가서 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뉴 호라이즌호는요, 2026년이면 연료가 고갈될 예정입니다. 명왕성 한번 크게 보시죠. 아까 명왕성의 온도가 영하 230도. 어쩐지 좀 많이 추워 보여요. 그만큼 태양계에서 멀다라는 거고요. 이 명왕성을 찍은 뉴 호라이즌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밑에 사진이 있는데요. 피아노 무게 정도랍니다. 피아노 무게 정도면 굉장히 작은 크기고 이렇게 생겼군요. 렉스. 명왕성에서 나온 빛을 측정해서 대기 구성과 온도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명왕성 온도가 영하 230도다라는 건 이 렉스 안테나가 잡은 거고요. 뭐 펩시, 수아프, 롤이 최첨단 장비들이 이 탐사선 뉴 호라이즌 탑재 장비에 모두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 전 의원님. 네. 명왕성. 저는 지금 저 그림을 보고 예. 왜 별들은 전부 다 동그랗지? 별들은 왜 동그랗지?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명왕성 사진을 이제 우리는 뭐 빛으로만 봤는데 직접 찍어온 거 아닙니까? 예. 역시 둥근 모양이다. 그 생각에 뭐 천문학자도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네요. 별들은 다 둥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현대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왔는 것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뉴 호라이즌이 날아간 속도가 시속 5만 킬로, 1시간 5만 킬로, 초속 14킬로가 넘습니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한강에서 관악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14km니까. 14km니까 뭐 총알보다 빠른 속도죠. 엄청 빠르네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이 또 명왕성까지는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예. 빛의 속도로 4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서 전파를 쏜 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꿈 같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 이제 저는 명왕성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태양계 밖은 어떤 세상일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명왕성을 본 다음 코스가 카이퍼 벨트라는 데랍니다. 카이퍼 벨트. 이게 이제 많은 태양계의 행성을 구성하지 못한 많은 소행성들, 바위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건데 이게 벨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튀쳐나온 것들이 소행성들인데 이것을 넘어서면 태양계 바뀝니다. 예. 태양계 밖을 가면은 또 오트라 구름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면 인류가 만든 최초의 물건이 태양계 밖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가서 탐사를 해오는데 그 사진이 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네요. 예, 태양계 밖에 모습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네. 어려서부터 우주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가능한 이야기인가? 지금도 우주는 계속 확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빅뱅 이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하나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걸 보고 참 놀랐고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미국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게 미국 거죠. 그렇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아직 저 단계는 안 됐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60년대는 가가린이라는 유인 우주선을 쏴서 체제 경쟁 탐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상징적인 걸 많이 했어요. 예. 실질적인 우주 개발을 통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주의 신비를 파헤칠 만한 데는 큰 사업 투자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예. 러시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그나마 없는 예산에 저런 걸 쏴가지고 예. 그래서 인류의 어떤 호기심, 신비를 풀어주고 있다는 데에서는 미국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예.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경쟁 중인데 저 분야에서는 그래도 자본력이 많은 미국이 좀 더 앞서 나가지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왜소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명왕성이 지금 보면은 그냥 태양계에 있는 행성 맞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탈락하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혹시 좀 아십니까? 네, 이게 사실 2006년에 발사했는데요. 네. 2006년에 발사한 직후에 사실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박탈이 됐습니다. 지금은 소행성으로 불리죠. 네. 혹성으로 불립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 태양계 9개 항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명왕성 워낙 작고요. 해왕성이나 이런 다른 행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 미국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아, 명왕성만? 네, 1930년에 천문학자가 이게 발견을 해서 행성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깥에서 이거보다 더 큰 행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에리스라는 행성인데요. 이거보다 명왕성보다 질량이 30% 정도 큰 행성입니다. 네. 아, 행성이죠. 혹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성이 혹성보다 더 작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유럽의 과학자들한테서 나왔어요. 미국과 유럽 간에 좀 기싸움이 이런 게 있었군요. 기싸움이 있었어요. 학자들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투표에 붙이자. 국회에서만 투표하는 거 아니고요. 행성 지위를 놓고도 유럽의 과학자와 미국의 이렇게 학자들이 이 행성의 지위를 하는 그런 연구 과학자들이 투표면 쪽수는 누가 많았습니까? 당연히 유럽이 아무리 유럽 연합이 좀 많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행성의 조건이 있었어요. 행성의 조건 중에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표 결과 행성의 지위가 탈락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혹성이고요. 그래 당시의 언어 2006년에 미국의 올해의 언어로 플루토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플루토가 행성 지금 말한 명왕성인데 플루토되다, 탈락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되다, 하는 식으로 그런 은어 비슷하로 정말 웃기게 됐다 하는 처지의 그런 단어도 생겼는데 지금 이게 명왕성은 새로 이렇게 많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기사 들으면서 맞다 9년 전에 뭐 하나 보냈지 이걸 다시 떠올리는 둔감한 사내거든요. 그런데 아침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골프로 치면 동부에서 때려가지고요 LA에 홀인원 낼 가능성만큼이나 되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여기 보내는 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지점으로 근접해서 보내는 그 과정, 그 기술, 그걸 다 계산해서 지금부터 출발시키는 것까지가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이렇게 하나 우리 우리 우주인 만들었는데 우주인이 미국 가서 다른 일 하신다는 소식 듣고 얼마 전에 좀 황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꿈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재밌는 거. 뭐요? 명왕성에 대해서 아는 소리 하려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봤어요? 또? 우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명왕성이 있다니요? 한참 먼데. 축구선수 명왕성 씨라고요. 부산 아이파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축구선수 명왕성 씨의 활약도 기대하면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우주 개발에서는 정부가 우주 개발에 가장 큰 꿈을 주는 겁니다. 또 기술 개발도 꿈도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발사체도 저도 못 만들었는데 발사체 만든 다음에 나는 누군가가 어느 정치인이 달에 우리 발사체를 언제 몇 년도에 착륙시키겠다. 라는 비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안의원이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나로도 쐈으니까 이제 우리 기술로 달 날아가는데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명왕성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간밤에 발생한 따끈따끈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이란이 다른 이란 아니야? 그 이란 맞습니다. 핵 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적 타결안의 핵심은 이란이 핵사찰을 받는 대신 국제사회는 경제, 금융 제재를 푼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이란은 석유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 숨통을 트게 되고 이슬람 혁명 이후 깡패 국가로 낙인 찍혀 고립을 면치 못했던 처지에서 벗어나 36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We produce the comprehensive lifting of all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s well as multilateral and national sanctions.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has achieved something that decades of animosity has not. The IAEA will have access where necessary, when necessary. 7년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만 사실상 남은 만큼
이런 핵 협상의 타결은 북한에게도 어떤 좀 압박의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발과 미 의회 강경파의 반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지만 이번 타결로 중동 지역 세력 균형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장기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영어 참 잘해요. Where necessary, when necessary. 필요하면 언제, 필요하면 어디서든 이란의 핵시설을 곳곳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그 단어, 두 단어가 아주 생생하게 들렸는데요. 도대체 이란은 왜 핵을 포기하게 된 건지 협상의 달인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다. 외교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포기한 것과 이란이 얻은 것, 미국이 얻은 것과 미국이 포기한 것, 이 도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란 핵 협상 타결 주요 내용입니다. 와, 얼마나 이 핵 갖고 이란과 국제사회가 말썽을 피우고 논란을 벌였습니까? 그 이란이 핵을 포기한 거예요. 유엔 무기 금수 조치 해제됐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해서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무기 금수 5년, 미사일 제재 8년은 유예가 돼서 이란은 아직도 무기 거래와 또 미사일 저거는 할 수 있게 됐고요. 경제 제재 해제 시점은요. 핵 활동 중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 경제를 꽁꽁 묶었던 국제사회의 해제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 경제 제재는 해제가 되고요. 원유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좀 숨통을 크게 트이기 때문에 이란도 윈, 국제사회도 윈윈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핵개발 활동 사찰에 대한 내용은 유엔 중재하에 군사시설까지 사찰이 가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when necessary, 필요하면 언제든지, where necessary, 필요하면 어디든지 이 말이죠. 그리고 이란의 신형 원심 분리기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서 핵무기는 안 되지만 이란도 핵 발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안영환 전 의원님,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 이 오바마 대통령 쿠바와도 국교 정상하고 나서 이란 핵 의지까지 꺾었어요. 이제 남은 건 북한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오바마 외교의 승리다. 예. 이제 현재 미국이요. 대화를 해야 되는 적으로 세 개 국가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쿠바, 이란, 북한입니다. 그런데 쿠바하고는 최근에 국교를 수립했죠. 이란은 사실 이란과의 미국과 관계는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지난 79년에 허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이란은 미국의 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특공대가 가가지고 미 대사관에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실패하고 카터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재임에 실패하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마저 핵 협상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다. 네. 북한을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우리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연구를 할 것이다. 북한도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예. 그러나 이제 이란과는 다르다. 저도 다르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은 스스로가 이번에 핵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핵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핵의 비확산,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협상의 대상이지만 북한은 비핵화, 핵을 아예 없애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좀 더 어렵죠. 그렇죠. 북한은 나를 핵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같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 제재 문제인데 이란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이란은 기본적으로 석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 굉장히 높아요. 북한 아시다시피 철저한 폐쇄 사회입니다. 경제 제재해도 그냥 대충 먹고 삽니다. 중국이란 버팀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 북한 핵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지만 이란 핵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왜? 예. 중동이라는 석유 산유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결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폐쇄 경제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측면에서 북핵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지만 예. 이 세 가지 측면이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 미국의 순서가요.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은 전략적 방관. 전략적으로 방관한 겁니다. 내비둔다 이거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결국 손 들고 나올 것을 했는데 이제 오바마가 두 나라를 해치웠기 때문에 예. 마지막 재임기에 뭔가 외교 성과를 마지막에 이루겠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번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경제가 올해부터 굉장히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도 협상에 나온다면은 북한 핵 문제의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란 체제는 우리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이란 같은 게 핵 경제 병진 체제입니다. 북한은
군사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만들 수밖에 없고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 그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다면 협상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역시 북한 전문가답게 여러 북핵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약점,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금 거론해 주셨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김정은이요. 배승희 변호사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립니다. 어리죠. 한참 어린 김정은이 과연 이 국제적으로 북한도 이젠 압박을 받겠다. 이거를 좀 인지할 수 있을까? 지금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건데 부인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보고 있자면 역시 사람은 실리, 결국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자기 살 길 찾아야 된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거고 네. 러시아한테 손을 내미는데 다 안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엔의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란 핵 협상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북한이 굉장히 조건을 많이 내밀었는데 이제는 아예 조건도 얘기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점점 고립되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서도 핵 문제도 본인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화로서 북핵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준 반면 북한이 그래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의 움직임도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이슈 말고 국내 이슈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일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신임 원내대표인 원유철 의원과 오늘 전 조간신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정청은 한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인식한 발언처럼 보입니다. 당정청은 한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정청은 한몸이 아니었거든요. 두 몸, 세 몸이었는데 이제 한몸이다라고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말을 했는데 이런 건 야당에게 물어봐야 재밌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박유진 전 대변인 증세 없는 복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럼 앞에 말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가 되는지. 바보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짝꿍이었지 않습니까? 짝꿍이었죠. 러닝메이트였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유승민, 원유철 정책위 의장 이렇게 대표부를 딱 형성해서 짝꿍으로 갔는데 한 짝꿍 찍혀 나가니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 얘기를 바로 한 건데 그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 게 이거라고 보통들 얘기했어요. 4월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을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전향적이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발언이었죠. 많이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됐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 나는 대통령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얘기하면서 보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없다고 그러시면 복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실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개인형,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얘기가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땐 저는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딸랑딸랑이다. 또 쉽게 설명을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 아이들 줄 쫙 세워서 선생님이 호랑이 삑 끌고 앞으로 나란히 했는데 앞에 잘 서 있느냐고 누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너 나와. 너 집에 가. 이렇게 해버린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야말로 온몸이 바짝 얼어붙어가지고요. 쫙 서서 맨 앞에 원유철 학생 어떻게 생각해? 저는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그런 인터뷰로 보였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저께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고서 박 대통령의 아바타가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그걸 몰랐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렇게 한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한계죠. 원유철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자기 생각이 있고 그동안은 유승민 대표랑 이제 호흡을 맞춰왔지만은 그동안에는 이제 잠잡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당연히 이제 당청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청 관계가 정상으로 됐다는 게 왜 뉴스가 돼야 되는지. 당청 관계 정상이 왜 뉴스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 왜 뉴스가 돼요. 당연히 소통하고 평소에 만나야 되는 거. 그동안의 소통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히려 보이고 이런 것이 뉴스가 안 되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자꾸 이것을 약자와 강자의 코스프레로 만들어버리는 이
거는 여기엔 맞지 않다고 봐요. 방금 왜냐면 딸랑딸랑 얘기 나왔어요. 네, 딸랑딸랑이 아니죠. 사실 딸랑딸랑 아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이고 그 당을 얻어서 지금 당청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에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동안 윤승민 원내대표가 너무 튀었잖아요. 네. 본인이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이룰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그렇게 대립각을 이뤘고 당대표보다도 더 나서서 했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 내에서도 내분이 일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화합을 했는데 이걸 자꾸 딸랑딸랑이라고 보니까 예.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딸랑딸랑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에게 직접 한번 물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 몸입니다. 당과 청은 긴장과 견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심정으로 견마치료를 당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방금 견마지로 선당후사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견마지로 선당후사, 과연 무슨 뜻인지 저희가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견마지로 선당후사. 개인보다 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선당후사는 많이 아시고 견마지로는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다라는 뜻으로요.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비유한 말인데 안용환 전 의원님, 견마지로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딸랑딸랑입니까 아닙니까?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된 배경 자체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유승민 사태로 이름 지어지는 청와대와 원내대표와의 갈등 구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곤했습니까? 피곤했죠. 피곤했죠, 사실.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당 내 내부 일어나면요, 누구 자장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여권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야당도 마찬가지,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 원유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장 봉합하고 당정청은 함께 가겠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한 거다. 그렇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누가 저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올라더라도 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정청은 한 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삐걱대는다면 국민들 피곤해집니다. 국민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의 성공은 바람직한 것이죠. 아니, 예. 대통령이 비극해진다. 대통령이 슬퍼지고 대통령이 안 된다면 국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 사랑을 받고 잘한 대통령이 나와야지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원유철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증세 없는 복지 부분은 그 부분은 참 이해를 해야 될게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세금 더 거둘 수 있습니까? 국민 다 부담인데.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질 않아요. 거기서 이제 비롯된 이야기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증세 없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건 기본 당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가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다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 순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정청이 우리가 수평적 그 당청 관계를 갖겠다고 했었던 지도부잖아요. 그런데 드론 아시죠? 드론 이게 쫙 뜰 때요. 예. 헬기처럼 딱 뜰 때 무인 조종 헬기 그렇죠. 뭐 그런 이게 거죠. 이제 균형이 쫙 서로 잡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요. 마찬가지로 당정청이 3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잘 균형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의 프로펠러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험하냐 좋으냐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좋으시겠죠. 한 줄로 쫙 세우니까 그냥 일사불란해. 이거 좋아. 이렇게 쭉 따라와.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안에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당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좀 이거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당에서는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것도 줄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하나의 프로펠러로 가면 하나의 프로펠러가 망가지면 그 드론은 추락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 혼자 추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드론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당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거에서 왜 여당이 청와대에 덤비고 갈등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야당은 얘기하느냐 그러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예.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예. 뭐 안타깝게도. 아니, 그리고 여당의 의원들도 갈등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 날
합의해서 재신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다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쟤 좀 찍어내. 그래서 그거 몰아내려고 13일 동안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찍혀나가는 입장에서 대단히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지. 예. 이게 뭐 덤벼서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공무원연금 이 어려운 거 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시한 안에 해낸 것만 해도 저는 상줘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이 사진 한 장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신임 원내대표 소식이 전해지자 1시간 반 만에 대통령으로부터 이 난이 도착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건데 대통령 박근혜라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자랑한 난입니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직접 이 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고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안에서 직접 기르는 난이래요. 이러면서 환하게 웃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대신에 정무수석 비서관이 그나마 난을 전하러 왔는데 직접 주지도 않고 이승민 원내대표가 당시 회의 때문에 그냥 난을 띡 놓고 갔다고 하는데 안영환 의원님.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당내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됐었죠. 그리고 뭐 보도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 뭐 비박계 지원을 됐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당내가 굉장히 복잡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추대에 의해서 됐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맥락에서 청와대 지금 이 순간 당청 관계가 삐걱대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화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인가요? 뭐 신임 대통령과 신임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왜 목소리 내세우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삐걱대는 모습하면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당 이렇게 혼동하기가 얼마나 피곤스럽습니까? 야당 내에서 지금 뭐 친논이 비논이하고 치고받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야당도 빨리 수습하고 여당도 수습하고 서로 민생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도 그 원내대표 당선 축하나는 좀 똑같이 차별 없이 같이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았을 좀 아쉬움이 듭니다. 택배를 안 보내주신 것만 해서. 특별 안 보내긴 다행이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기 사람을 그 자리에 안 앉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결국에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끌어가는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본인의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본인이 끝까지 레임덕 겪지 않고 좀 힘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국정운영이 아니었나. 또 여당은 민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새누리당에서도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친문 속 사람들 동향에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의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을 도일축구 신문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요. 자,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는데요. 배승희 변호사님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장관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장관들 제대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황우여 장관을 두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황 총리가 부쩍 지역구에 많이 간다고 해요. 연수구잖아요. 인천 연수구 관리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 논의도 사실은 9월 달 안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거의 의사 결정을 미루면서 본인 책임하지 않도록 계속 좀 미루고 있다고 하고 또 안에서도 그 당 복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어차피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교체될 거라고 하니까 본인도 이 기회에 좀 교체돼서 마음껏 지역구로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의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인은요, 정승희 위원님, 선거로 먹고 사는 생물인데 황우여 장관은 장관직보다는 일단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실 메르스 사태 때도 그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어디 있냐 이런 목소리 많았는데요. 그때도 지역구에 마음이 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몇 명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당으로 복귀설이 나왔던 최경환 장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제가 뭐 최근에 한번 봤을 때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업무에 뜻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교육부 일을 덜 챙긴다는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학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사실 대학 개혁, 어떤 정권의 어떤 승부에 있어서는 하나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학 개혁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 개혁 같은 거 지금 지난 MB정부 때부터 쭉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는 지방대 살리기라든가 유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어떤 부실 대학에 네. 또 오히려 링거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정교과서인데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인데 이것은 사실 황우여 장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가 딱 부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황우여 장관을 부총리로 그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그 의중은 사실 이렇게 논란 많은 한국사 교과서 이거 국정화하라 그런 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것만 해도 자기가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이치의 교과서의 국정화 사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의 그런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 때 사회부총리로서 당시 그 복지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부총리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황우여 장관님 지금 이제 교육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지역구에 가서 연수구에 가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윤지 대변인 지금 정성희 위원께서 쭉 열거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마음은 인천 연수구에 가 있구나가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정치 하지 마라. 개인 행로 있을 수 없다. 내각 장관들 앉혀놓고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요? 대통령이 어미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역구를 간다. 그러면 북한 같으면 총살감이죠. 졸지 말라 이랬는데 졸지 말라 그랬는데 졸았다고 그냥 한 명 갔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측면도 있겠다. 왜냐하면 왜 이분이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느냐면 다른 장관들 전부 다 지역구가 저 영남 지역이에요. 영남. 사실 공천만 받으면 뭐 별 문제 없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뭐 유기준 장관이라든지 김미정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바로 직전에 투입이 돼도 대통령 인기가 나쁘지만 않으면 그리고 뭐 여당이 특별히 뭐 큰 실수만 안 하면 넉넉하게 이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데 이분 말씀하신 대로 한 3번, 4번 얘기했죠. 인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뭐 이렇게 엎어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하고 난 처지가 다른데 들썩들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 부총리로서의 역할,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거는 뭐 동아일보가 굳이 보도를 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만큼 일단 임기를 좀 내려놓을 때까지는 너무 저렇게 인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기 업무에 좀 집중해 주시고 현안 문제 풀어내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해야 할 이슈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았는데 과연 사회부총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이 국민들의 물음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예고 드렸듯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맞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공작을 위한 구입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카카오톡은 왜 들여다보려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북한 공작원도 카톡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해킹 업체가 오히려 해킹을 당하면서 이 회사의 이메일과 내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정보기관 중에 국정원의 별칭인 육군 5163 부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이병우 국정원장은 프로그램 구매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국내용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테러 연구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5개 나라 97개 정보기관에서 구입했고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해킹은 절대 없었다며
만약 사찰 사실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해킹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카톡에 대해서 문의한 이런 것도 북한을 대상으로 공작원들이 카톡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국정원은 20명을 감시할 수 있는 소량만 구입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원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3개월가량의 로그인 기록에 불과해 완전한 의혹 개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두 번씩이나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두고 사실은 원죄가 있는 국정원이 왜 그렇게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어제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예. 사실은 원죄가 국정원이 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한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의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전 정권에서도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요. 이런 그 도청의 일이 있어서 발칵 뒤집힌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2005년도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도청만 했었는데 도청 관련한 거 보고를 받았던 그 당시 신건, 그다음에 임동원 두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실형을 이제 받은 2005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2005년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더 광대하고 또 더 광범위하고 더 심층 깊은 이런 도감청, 심지어는 남의 파일까지 열어볼 수 있는 이런 거의 도둑질이죠. 이런 일까지 지금 이제 가능할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그 RCS라고 하는 그 해킹 장비를 샀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병우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은 국민 대상으로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만일 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이거 하나. 네. 그다음에 35개국 97개 조직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코멘트를 일관한다면 누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나도 대답 안 할란다. 세 번째로 북한에서도 카톡하숑. 북에서도 카톡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거 좀 보려고 그랬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국민 대상으로 한 적 없다. 지난번에 댓글 단 적 없다. 얘기하다가 검찰 수사에 끌려 와가지고 결국 국정원장 구속됐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습니다. 두 번째. 35개국 97개 조직에서도 하고 있다? 아니, 그 35개국 97개 조직에서 다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감시하고 처벌하고 했던 흑역사가 있었나?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다 불법입니다. 도감청 장치는 가져올 때, 그리고 그것을 실시할 때 법원에 영장 필요하고요. 또 다 우리나라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되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이거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서 다 불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2005년도하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북도 카톡한다. 그러면 국정원이 이 사람 북하고 연계돼 있나? 이 사람 문제 있나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다 카톡 관련해서 열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 간에 국정원이 마음 먹으면 카톡 내용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봤다는 거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박윤희 대변인이 지금 이거 다 불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우리 정보기관이 도청이나 감청은 제한적으로 허용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에 이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도청이나 감청을 했는지는 잘 나오지가 않고 있고 특히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에 압수수색하지 않겠다, 당하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카카오톡 검열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뭐 핸드폰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간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국정원의 일부 이야기 중에 사이버전을 대비해서 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있다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이버전은 지금 전쟁이라는 거는 물력 전쟁이 아니라 사이버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거는 국력 낭비거든요. 국정원이 있는데 사이버전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기밀이 지금 국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뭐 민간 사찰이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정보기관에서 어느 나라 정보기관에서 도청, 감청 그리고 해킹을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필요한 일이긴 하는데 민간 사찰에까지 이어졌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정성윤 의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의심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북한 공작원도 남한에 와서 카톡을 쓴다. 뭐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두 번째, 갤럭시 S가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탈리아로 보내서 이 갤럭시 S 뚫을 수 있냐라고 문의했던 점. 세 번째, 서울대 공대 이 동문록이다라는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이메일을 열어보는 사람을 해킹을 했다는 것. 이게 과연 대북 작업이냐. 네 번째, 떡볶이 맛집까지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떡볶이 맛집 블로그 주소를 찍으면 해킹 코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서 열어볼 수 있다는 것. 이 네 가지가 과연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있고요. 국정원의 그 국정원이 하지 않았다는 걸 믿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게 때문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다만 현재 나온 RCA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보는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이 이걸 장비라고 그랬는데 장비가 아니고요. 현재 통신보호기밀법에는 감청을 하게 돼 있어 있습니다. 아까 불법을 하게 돼 있지만 불법이 아니라 입법 미비예요. 문제는 불법이 아니다. 왜냐 입법이 미비한 게 통신기밀법에는 감청할 수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감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청 장비를 살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없으니까 장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장비가 없어 보니까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입법을 마련해 주는 거는 국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국회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나 국내 정치에 개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조하고 어떤 체계를 갖추고 하는 거는 국정원의 몫이죠. 근데 이 RCS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이 프로그램에 아까 말한 대로 코드에다가 뭔가를 심어가지고 그 이용자 코드를 열어보면은 그 자동적으로 그쪽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용자 모르게 핸드폰 주인이나 컴퓨터 주인 모르게 핸드폰 속에 있는 통화 내역이나 모든 정보, 컴퓨터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뽑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 그것도 저희가 유심히 좀 봤더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악성 코드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문자예요. 그럼 그걸 누르면 자기도 모르게 해킹이 되는데 들어가 있어서 저장된 정보는 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어져 있을 동안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는 과거 거를 볼 수는 없고 실시간에 모니터에 올라오는 거는 모니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데요. 실시간으로 내가 누구를 전화하는지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누군가 그 사람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건 불법이 아니라 입법 미비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도청 감청을 하게끔 정상적인 루트로 열어줘야 민간인 사찰 같은 의혹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고 안영선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떡볶이 맛집은 과연 대북 공작원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과도한 불안감이 떨지 않나 싶어요. 저는 메르스 사건 때도 과도한 불안감이 문제다.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이 국정원 자체를 마비시킨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한 썰림 현상이 또 여기서 나타나죠. 이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 뭐 좌파 진보 경향 신문에서는 일면 톱으로 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거의 작게 다룬 이게 벌써 2년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런데 저는 뭐 카카오톡을 뭐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냐. 그런데 아니 북한 간첩이 북한인들이 사용하는 대화방 들어가서 뭐 서로 연락합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쓴 카카오톡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 간첩이 와가지고 북한제 핸드폰 씁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삼성 갤럭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보안장치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뭐 민간인 사찰한다? 그건 과도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과도한 추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정원이 과거의 원죄 때문에 속된 말로 전과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과자라 해서 끝까지 모든 게 나쁘다라고 보는 것도 더 억측이에요. 저는 댓글 사건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국정원의 현 자세, 물론 국정원이 만에 하나 정말 민간인 사찰을 하고 무슨 내정에 개입하고 또 개인들의 뭐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어떤 공익 목적, 국가안보를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이런 식의 비난 때문에 제한된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능력 자체가 좀 마비된다 하면 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불행한 일이다.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손을 댔다 해서 과거에 손을 댔다 해서 이제 뜨거운 물 가까이 다가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민을 해킹했다면 처벌받겠다 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계속 나쁜 놈이야 라는 논조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또 다른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좋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러나 과도한 건 억측은 좀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우리 한국 법원에서 그 엄중 처벌을 받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 때도요. 국정원장님 말씀 자료 등을 밝혀진 거를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당시 얘기를 합니다.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SNS에서 놀이터로 삼고 있다. 이들이 천안함 얘기를 하고 있고 4대강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다. 가만두면 안 된다가 스타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 종북론자로 보고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의견,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연계시켜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걸 사이버 정보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보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성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면 지금 법이 미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10조는 정보수사기관이 국정원이겠죠. 감청 설비를 도입할 경우, 그러니까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할 경우에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법을 어긴 거고요. 두 번째로 해킹팀하고 연계를 해준, 국정원 연계를 해준 이른바 나나 테크라고 하는 그 중개 회사 있잖아요. 여기도 통비법에 따르면 감청 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를 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는데 인가를 받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만일 어겨지면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지켰다 이번에 분명히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집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안해지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내 댓글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유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공격하거나 열어보거나 이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불안하죠. 그리고 누구든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SNS 공간을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본다는 거.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갤럭시 S가요. 제가 아까 우리 제작진한테 부탁해서 물어보니까 많게는 6천만 대 팔렸고요. 기종 따라서 적게는 뭐 2천만 대, 3천만 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렇게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더라. 뚫어보니까 뚫린다더라. 이런 게 자꾸 이제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의 스마트폰 장사에도 우리 국민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국정원이.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합심해서요. 저는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 공격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함께 합심해서 만일에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안 그러고 이거 분명히 밝힌 다음에 2013년 12월에 여야 합의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자, 2012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철저히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발언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잘랐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2012년 당시 댓글 달았던 시점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던 시점이 같고 국정원이 어쨌든 카카오톡이든 블로그든 URL이든 민간인 사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말은 했다, 들여다봤다, 철저히 여야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정세균 위원님. 근데 사실 2012년이 이제 그 국정원 선거 직전이라 그런 오해를 받는데 우리가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수사관의 특성상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국정원이나 뭐 정보위나 국민 앞에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12년 대선 총선 직전에만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했는지 알 수 없고요. 또 RCS 기능 정보 국정원이 샀다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시점이 그거라 그래가지고 연결짓는 거는 좀 저는 무리한 것 같고 예. 또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지금 사인을 줬는데 갤럭시 S에 쓰는 사람들 위험하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 이 해킹팀의 그 RCS 이 이탈리아 업체의 브로셔에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예.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해킹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폰이든 스마트폰이든 가릴 거 없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통화 녹음 다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광고를 했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원과 오고받은 이메일을 보면은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라고 예. 자기 기술력의 한계를 인정을 했거든요. 거꾸로 해석하면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나 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킹이 갤럭시 폰은 오히려 통화 녹음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이 단편적인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갤럭시 폰이 쓴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발언한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해가지고 나온 이것 때문에 마치 지금 이 언론 보도 우리 보면은 내 핸드폰이 지금 도청 당하고 해킹 당한 것을 하는데 그건 아직 아니에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실. 예. 과도한 지금 우리가 불안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요. 북한의 이른바 이 심리전 부대가 한 4,000명 이상이 베이징, 연변, 영길시 PC방 들어가서 고울방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이런 시사 관련 들어와서 댓글 댑니다. 댓글 대가지고 우리 여론을 북한에 유리하게 끌어간 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그럼 국정원이 관둬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정말 4,000명이 앉아 하루 종일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댓글 대요. 그래서 현 정부 비방하고 뭐 체제 북한에 옹호하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죠. 그렇지만 국정원 손발을 묶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조사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내부 국민을 상대로 했다면 그 벌 받아야지만 과도한 의심을 통해서 당장 이제 우리 젊은 층들한테 야, 내 카카오톡 뭐 하고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오늘에 갈 겁니다.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킹을 해야 하는지 해킹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작업을 좀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 국정원이 해킹팀,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게 공격 URL을 요청합니다. URL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소입니다. 인터넷 주소를 요청을 하면 해킹 업체인 해킹팀이 공격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숨어 있는 URL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왔던 맛집 떡볶이, 그다음에 서울대 동물 리스트 등등 의 URL을 다시 해킹팀이 우리 국정원에게 제공을 해주면 목표 스마트폰,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 등등이 되겠죠. 목표 스마트폰에 이 URL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대 공대 동문 명록입니다. 라는 듯이 맛집 떡볶이 가보셨어요? 우와 맛있어 하면서 주소를 첨부를 하면 이 주소를 누르게 됐을 때는 자동으로 이 악성 코드가 악성 코드의 운영이 시작되고 이 악성 코드가 사용자 모르게 강제로 설치됩니다. 여기까지 성공이 된다면 정상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사용자는 눈치를 못 챕니다. 맛집 떡볶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서울대 동문 명부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 RCS가 작동이 돼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누가 통화하나, 내가 정성희 위원에게 전화를 걸었구나, 박용진 대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걸었구나, 배승희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인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정성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 저도 다른 해석이었으니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요청 답변에서 해킹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갤럭시 시리즈의 음성 통화 녹음은 불가능하고 iOS 5에서 7까지는 취약점 공격 파일을 만들 수 없다. iOS는 이른바 아이폰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갤럭시 시리즈의 음성 녹화 녹음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격해서 얻어낼 수 있는 파일은 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취약점 공격 파일을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만일에 이 보도, 한국일보의 이 보도만 맞다고 그러면 그 취약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고 충분히 공격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이래서 갤럭시 S를 자꾸 통보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사회를 공격하는 북의 공격을 댓글로 공격하는 거에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무너져 마땅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건 거기에 대응하는 댓글 작업을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댓글로 지킬 수 있는 사회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댓글로 무너질 만한 사회면 무너져 마땅하지만 댓글 공격으로 그걸 지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발언 시간은 좀 짧게 100분의 1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상황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확인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가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갤럭시 S4과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스마트폰 해킹이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거기에도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취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북 사이버 심리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지고 또 이명박 시절에 더 강화가 되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너무 나쁘게만 보다 보니까 이 심리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 사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 누가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계속 갖게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국정원이 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밝혀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좀 심층 깊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사동 그 사람, 다음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잡을 테면 잡아봐라. 마야광. 신철귀몰하게 이 탈옥을 했던 마야광의 이 탈옥 수법이랄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났는데, 안영환 전 의원님, 정말로 이 마야광의 탈옥 수법 대단합니다. 신철귀몰하고요. 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 투자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제 1.5km. 그런데 폭은 넓지는 않네요. 70cm니까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인데, 흙을 1.5km를 땅을 팠는데 인부 한 4, 5명 정도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해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하루에 11.2톤의 흙을 1년 동안 파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감옥소에 들어간 것이 17개월 됐으니까 감옥소에 들어간 지 5개월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땅을 파낸 거지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현상금 우리 또 한 43억을 지금 걸었답니다. 43억. 그런데 이제 멕시코 마약 그 범들이 땅굴 뚫는데 굉장히 능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 멕시코에서 샌디에고,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의 미국 도시죠. 그 사이에 땅굴들이 한 100여 개가 있답니다. 마약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발견된 것은 한 1kg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두더지네요. 그렇죠. 1kg를 파가지고 몰래 들어오는 건데 그게 이제 100여 개. 그러니까 땅굴 파는 것에 그 멕시코 마약범들이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이것을 탈주에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 거의 뭐 프리즌 브레이크 뺨을 칩니다. 교도소 땅굴을 뚫어서요. 쭉 오토바이로 레일이 연결돼서 이 수레를 통해서 1.5km를 가서 교도소 외곽에 있는 목장 건물 내부를 통해서 탈옥을 한 건데, 정말 이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인권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역시 마약관답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 아주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 이 사연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 사진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실까요?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여서 활활 불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적인 상황인데 사진만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대구에서요, 직진하던 K3 승용차와 유턴 중이던 NF 소나타 승용차가 충돌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로 K3 승용차가 가로수 및 식당 간판과 잇따라 부딪히면서요, 이렇게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난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 김모 씨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곳을 지나던 대구 시민 10명이 불타고 있는 승용차로 즉각 달려갔고요. 같이 충돌을 해서 본인도 정신이 없을 텐데 NF 소나타 운전자 신모 씨도 즉각 함께 달려가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근 상가의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서요, 물을 쏘면서 진화를 시도했고요. 동시에 이 찌그러진 차 문을 열어서 운전자와 탑승자 6명을 차 안에서 모두 구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6명은 의식이 없었지만 시민들이 흔들어 깨운 덕분에
4명은 겨우 의식을 찾았고요. 다행히 이들은 중경상을 입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2명은 구조는 했지만 119 구급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숨이 졌다. 하지만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이 시민의식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본인도 위험할 수 있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각 달려간 그 모습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살아있다면 뭐 누가 해킹을 하든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